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이진우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날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토지 시장 이야기를 늘 자세히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이야기까지 좀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손해보시지 마시라, 피해보시지 마시라라는 마음으로 직설적으로 정보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날 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나오던 거 이춘남 본부장 시간인데 갑자기 심한 감기가 들려가지고 오늘 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늘 클로징 할 때 말씀드리죠. 건강 유의하시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셔야 돈도 벌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MC님께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뭐 제가 토지뿐만 아니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어떤 내용들이냐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란 걸 제가 항상 조심하자 말씀드렸는데 프레임에서 옛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어졌다라고 얘기한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내용에 나오겠지만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의 적경지대, 아까 오프닝에서 뭐 외신에서도 놀랐다고 저도 오늘 그 뉴스 못 봤는데 여기서 봤습니다. 그런 투자들, 그 다음에 분양형 호텔, 그 다음에 도시형 민박, 그 다음에 농어촌 민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돼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저는 수익형 부동산을 하려고 민박을 했을 뿐이고 펜션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행정처분을 받고 문제가 돼서 범법 행위를 한 내가 그 상황이 되는 어떤 이런 답답한 현실들 몇 가지 추려왔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하겠습니다. 이진우 알토란 부동산 투자의 대원칙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정책에 물론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도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소액 투자나 이런 일반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규 분양 신장에 투자 목적으로 쉽게 접근하지 말아라. 지금 정부 정책이 하지 말라는 거죠. 다주택자는 투기 수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투자를 할 바에는 순응하는 방향에 무릎에 들어가서 어깨에서 빠지는 정상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 시작은 뭐 조금 학문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토지는 무한성, 영속성을 갖고 있죠. 대신 건물은 그 유한성과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땅값이 뭐 평당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아니죠. 바로 지대가 상승한 거죠. 그 위치에 있는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의 분양가가 물론 건축비도 발달하면서 비용도 올라갔지요. 당연히. 하지만 토지 가격, 지대 상승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고분양가라고 논란이 있는 그런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의 본질 가치 말씀드린 대로 지대 상승입니다. 이 지대 상승은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뭐 형성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용성은 뭐 다양성이란 말도 표현되고요. 희소성, 그다음에 유효수요, 그다음에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 지역적 요인은 로케이션이란 말이죠. 개별적 요인은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전입이라든지 또는 모이는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면면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격은 미래 성장 요인의 영향.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부동산은 우리가 뭐 부동산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의 특징이 있죠. 뭐 부증성도 있고 부등성, 개별성, 영속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이 가장 대변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란 거는 지금은 예전엔 이랬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죠. 옛날에 거기가 제가 어제 택시 마치 이제 비유를 들면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데 저희 집이 마곡이다 보니까 발산역을 지나다 보니까 택시 대리하신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40년 했습니다. 참 발산역에 40년 전에 30년 전 여기 왔을 때 건물이 전부 1, 2층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마곡 지구가 생기면서 서울 내 유일한 산업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고급 인구가 유입되면서 굉장히 부동산 유망 지역이 됐다. 이게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그다음에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거는 사회적 생산 기반 경제 성장의 원동력.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은 미래 가치가 낮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그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에 의해서 장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어떠한 시설이 되었을 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얼마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지는 아무도 상상 못한다. 대표적인 게 평택이 그렇고 마곡이 그렇고 아산이 그렇고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알 수 있는 이런 가까운 데는 그 상암도 있죠. 상암도 지금 산업인구와 콘텐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공간,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이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개발 압력과 개발 가치와 환경 가치를 논할 때 언제나 개발 가치가 우선이다라고 늘 하던 시기가 있었고 앞으로 저희가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됐을 때 환경 가치가 어쩌면 개발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회자의 인구되는 서울의 숲의 그 고분양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환경 가치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부지가 다 이전했을 때 거기에 대규모 고급 전원주택이 생긴다면 또는 고급 아파트가 생긴다면 그 가치는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환경 가치로서의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가치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고요. 제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강의나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또는 그 시청자들 그 대면 상담을 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을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요거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 없는 토지는 땅이 아니라 흙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든 토지는 그 자체로도 미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수용이나 이런 거로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이나 국책 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용 등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고 또는 그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큰 기쁨도 있지만 일반적인 토지의 가치는 언제나 개발 행위허가 개발을 했을 때 집을 지었을 때 창고를 지었을 때 공장을 지었을 때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 토지의 거래 분쟁 사례 중에 거의 70~80%가 도로로 인해서 생길 만큼 도로가 절대입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길 없는 토지는 땅이 아니고 흙이다. 이렇게 써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MC님께서 그 헤드라인 뉴스 얘기해 주실 때 가보지도 않고 위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사는 걸 보고 외신이 놀랬다. 외국에서 놀랐다고 외신이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는 빌라 한 채를 경락받는지 상가를 하나 보려면 늘 본인도 알고 계시죠. 투자자들이 임장활동을 다녀야 되고 주변을 다 둘러봐야 되고 그런데 유독 땅 문제만큼은 그 기본적인 농업사회를 거치면서 땅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까요? 가보지도 않고 산다. 이거는 본인이 투자자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획부동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욕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본의 권리를 못 찾은 거죠. 의무를 다 안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포털 뭐 유명한 데다가 치면 지도도 나오고 현장 뷰도 나오죠. 다 나오죠. 다 아는 것 같죠. 그래서 길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까지를 판단합니다. 또는 길을 보고 소개해 주는 분이 여보십시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봤더니 거기는 길이 아니었어요. 세멘트 포장된 농로였어요. 세멘 포장된 임도였어요. 그거는 농로는 농지입니다. 그냥 임도는 그냥 산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데 현황상 다니는 도로를 포장을 해놨거나 이거를 길이 있는 땅이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파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한 93개의 토지 관련된 법조의 제일 상위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서 보면 현행 법에서 거의 개발이 힘든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과 지목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농림 지역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지목 같은 경우는 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 같은 거는 개발이 아주 힘듭니다. 그거는 공익의 목적으로서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1년도에 농지법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얘기하죠. 절대농지는 말 어원 그대로입니다. 절대적으로 농사만 져야 되는 농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농사 짓는 농지에서 개발이 쉽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입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이거나 뭐 현행에 살고 있었건 분들한테 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고작 주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은 30년, 40년, 50년 동안 수많은 개인적인 행위 제한을 규제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지금 보상가를 높이달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이런 땅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투자 기간 한 2년, 3년, 5년 요 안에서는 급격하게 어떤 외부 요인으로 해서 개발이 힘듭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절이 됐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농지법 20조에 보면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0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운 좋게 토지 적성도 평가를 해서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나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그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이런 운 좋은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분들 나는 그렇게 운이 좋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액 투자나 그 수익률도 좋지만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좀 가미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저는 중간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수익과 적당한 위험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탈 서비스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현장을 가셔서 근처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 땅에서 물어보고 길이 있다면 지적도를 발급받아 이 길이 현황 도로인지 그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군청이나 시청 앞에 가면 전문가들 많잖아요.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나 측량설계사무실 많으니까 굉장히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가서 내가 여기에 뭘 하고 싶은데 이게 포장이 되는데 현재 길이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길이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가격 협상하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모든 부동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임장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6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미래보단 현재의 공부가 우선이다. 뒤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프절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제가 된다면 계약을 써주겠다. 또는 토지거래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행위입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공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뭐든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현재의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공부에 나오는 제일 위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밑에 타법령, 요 세 가지 법령이 전부 충족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토지 투자고 부동산 투자입니다. 미래계획을 예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죠. 저도 예지 못합니다. 단지 저희 같은 전문가들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지역이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이러이러한 정량화된 숫자가 나와서 어느 정도 개발 압력이 높아져서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지역 분석 정도는 저희가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이 땅값이 현재 10만 원인데 이 땅값이 5년 뒤에 얼마로 오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내화부동 절대 딴 사람 의견에 하지 말고 언제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입니다. 단지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참조하셔서 본인이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 계획서에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뭔지 아시죠?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주고 여기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 땅, 이 용도 지역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게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물론 각 시도,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은 행위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완화하는 그 조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용도 지역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건물에 지정되는 수직적 개념이니까 용도 지역 땅 위에 용도 지구에 어떤 규제가 생기면 이것도 추가 규제가 될 수 있고 추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길이 꼭 있어야 되고요. 땅은. 두 번째 현장을 꼭 가셔야 되고 그 포털에 나오는 로드뷰나 지도 맹신 절대 하지 마시고요. 꼭 현장을 가보시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너무 하이리스크 인생 뭐 있어 이런 투자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소중한 돈이잖아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적당한 위험과 적당한 수익이 나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가치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중요한 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가름되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